중세 역사를 통틀어 적군마저 무릎 꿇고 존경했던 단 한 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88년간 십자군이 지배하던 예루살렘을 탈환했고 분열된 이슬람 세계를 하나로 묶었으며 승리의 순간에도 자비를 잃지 않았습니다. 신중함과 절제, 그리고 연합을 이끌어낸 통솔력, 적군에게 보여준 자비로 시대를 넘어 존경의 기준이 된 인물, 바로 살라딘입니다. 오늘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세 최고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138년 바그다드 인근 티크리트라는 작은 요새 도시에서 유수프라는 이름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후에 살라딘으로 불리게 될 이 소년의 아버지는 쿠르드족 출신 군인이었죠. 셀주크 터키 제국에 고용된 평범한 장교였던 아이유브 가문은 특별할 것 없는 무관 집안이었습니다. 당시 셀주크 제국은 이란과 이라크, 중동 일부를 아우르는 거대한 영토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제1차 십자군 원정 이후 분열되었던 무슬림 세력은 셀주크족 덕분에 조금씩 결속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반트 지역에는 여전히 예루살렘 왕국, 안티오크 공국, 트리폴리 백장령이라는 세 개의 기독교 국가가 자리 잡고 있었죠. 문제는 무슬림 국가들이 침략자들과 싸우기보다 내부 권력 다툼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젊은 유수프는 다마스쿠스에서 성장하며 당시로선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코란과 이슬람 법학은 물론이고 수학, 천문학까지 두루 익혔죠. 특히 말타기와 검술에서 남다른 재능을 보였고 군사 전략을 빠르게 흡수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래 조용하고 사색적인 성격이었다고 해요. 전쟁보다는 학문을 더 좋아했던 청년이었습니다. 1147년 아이유브의 상관이었던 장기가 사망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 누르 앗딘이 권력을 계승했는데 이 인물이야말로 유수프의 첫 번째 스승이 되었죠. 장기는 십자군 도시 에데사를 정복한 영웅이었고 이 승리가 제2차 십자군 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누르 앗딘은 아버지와 달리 지적이면서도 군사적 에너지를 겸비한 통치자였어요. 누르 앗딘은 성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분열된 무슬림 세력을 하나로 묶어 기독교 세력을 몰아내자는 대의를 제시했죠. 다마스쿠스를 정복해 수도로 삼은 그는 젠기드 왕조를 세웠고 이 도시를 종교 연구와 성전 선전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10대가 된 유수프는 삼촌 시르쿠의 부관이 되어 다마스쿠스로 이주했습니다. 시르쿠는 누르 앗딘이 가장 신뢰하는 장군이었어요. 거대한 배에 한쪽 눈이 실명된 강인한 전사였던 그는 타고난 식욕으로도 유명했습니다. 1160년대 초 세 사람 모두 이집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이집트는 시아파 파티마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내부 권력 투쟁으로 급격히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십자군보다 먼저 이 비옥하고 부유한 땅을 장악할 절호의 기회였던 셈이죠. 시르쿠는 이 임무의 완벽한 인물이었고 조카 유수프를 믿을 만한 부관으로 삼아 출정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유수프는 이집트 원정에 별다른 열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학문과 명상을 즐기는 그에게 전쟁은 그리 달갑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전장은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여러 전투에서 탁월한 지휘 능력을 발휘하며 삼촌의 오른팔로 성장했죠. 1169년 여름, 시르쿠는 마침내 이집트를 장악하고 누르 앗딘을 대신해 제상 자리에 올랐습니다. 성공을 축하할 이유가 충분했지만 이 탐욕스러운 장군은 너무 과하게 축제를 벌인 모양입니다. 정복 완료 후 겨우 2달 만에 급성 소화불량으로 급사했으니까요. 과식이 원인이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삼촌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유수프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31살의 젊은 나이에 이집트 제상직을 이어받게 된 것이죠.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외부인이고 순위파 쿠르드족이면서
시아파 아랍인들을 다스려야 하고 행정 경험도 전무한 이 청년이 과연 이집트를 이끌 수 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성공 가능성은 극히 낮았습니다. 십자군과 내부 반란 세력, 그리고 시리아의 누르 앗딘까지 모두 신경 써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유수프는 놀라운 정치적 수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적절한 인재들을 주변에 배치한 점이었어요. 주요 고문직과 경호직에 가족들을 앉히면서 충성스러운 핵심 집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민족이나 종교와 관계없이 능력만 있다면 완전한 외부인도 기용했죠. 파티마 왕조의 시아파 칼리파를 겉으로는 인정하는 척하면서 실권을 조금씩 손에 넣어갔습니다. 군대를 재편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1171년 파티마 칼리파가 사망하자 즉시 수니파 이슬람으로의 복귀를 선언했어요. 대단히 과감한 결단이었죠. 누르 앗딘의 모범을 따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만의 왕조, 아이유브 왕조를 건설해 나간 겁니다. 누르 앗딘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치챘습니다. 여러 차례 유수프를 다마스쿠스로 불러들였지만 이때 유수프는 또 다른 재능을 발휘했어요. 바로 미루기 기술이었습니다. 상관과의 면담을 최대한 지연시키며 독립성을 키워갔죠. 주군의 처벌이 두려웠던 겁니다. 1174년 누르 앗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군대를 이끌고 직접 이집트로 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유수프의 편이었어요. 원정이 시작되기 직전 누르 앗딘이 갑자기 자연사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평범한 이집트 재상에 불과했던 살라딘에게 더 큰 무대가 열렸습니다. 1175년이 되기 전 살라딘은 다마스쿠스를 점령했고 바그다드 칼리프로부터 이집트와 시리아의 술탄으로 공식 승인받았습니다. 1170년대 말과 1180년대 초에 걸쳐는 군사적,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권력을 확대하고 궁고히 했죠. 아이유브 왕조가 현실이 된 겁니다. 자신을 누르 앗딘의 진정한 계승자로 인정하지 않는 반항적인 지역 지도자들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상대는 누르 앗딘의 아들이었어요. 1183년 알레포를 포위 공격해 그를 물리쳤죠. 수니파 지도자로서 새로운 영토에서 시아파 세력의 완고한 저항에도 직면해야 했습니다. 암살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니자리 시아파의 페다인, 즉 암살단이 저지른 일이었죠. 또한 자신이 독립해 나온 셀주크 터키족들도 견제해야 했습니다.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 술탄은 터키에 대항하여 비잔틴 제국과 방어 협정을 맺었어요. 유수프는 이스마트라는 귀족 여성과 결혼했는데 그녀는 누르 앗딘의 과부였습니다.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했을 것이라 믿지만 이 결혼이 살라딘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결정이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스마트는 다마스쿠스 전임 총독의 딸이었기 때문에 두 개의 통치 왕조와 연결되어 위신이 크게 높아졌죠. 이제 살라딘은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분열된 이슬람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었죠. 누르 앗딘이 시작한 노력을 이어받아 수니파 공동체를 결집시키려 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어요. 기독교도들을 레반트에서, 특히 성지 예루살렘에서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1174년 예루살렘의 아말릭 왕이 사망하고 아들 볼드윈 4세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나병에 걸린 허약하고 경험 없는 10대 소년이었죠. 나병왕으로 알려지게 된 이 소년의 리더십 부족으로 레반트 지역 모두가 그를 얕잡아 보게 되었습니다. 1177년 12월 살라딘은 예루살렘을 볼드윈의 병든 손에서 빼앗을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약 2만 7천 명의 대군을 모아 이집트에서 북상했고 손쉬운 승리를 확신했죠. 하지만 적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실수였습니다. 볼드윈은 풍부한 군사 경험을 가진 프랑스 귀족 르노 드 샤티용, 즉 레이 들리게에게 지휘권을 맡겼습니다.
두 사람은 살라딘의 진군을 저지하기 위해 예루살렘 남쪽 아스칼론으로 소규모 병력을 이끌었어요. 이집트군은 기독교도들을 포위했지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살라딘은 대신 북쪽으로 행군하여 예루살렘에 도달하기 전 세 개 마을을 약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명한 장군이었지만 두 가지 큰 전술적 오판을 저질렀죠. 첫째로 유리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았고, 둘째로 대규모 군대가 적의 영토에서 분산되도록 허용했습니다. 레이날드와 볼드윈은 포위망을 돌파해 북쪽으로 질주했습니다. 12월 25일 람나 인근 몽지사르에서 기독교도들이 공격을 감행했어요. 살라딘의 수적 우위는 무력화되었습니다. 그의 군대 대부분이 여전히 흩어져 있었고, 정예 기병대는 이집트에서의 긴 행군으로 지쳐 있었으니까요. 기독교 기사들은 살라딘 진영의 중앙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80명의 성전 기사단이 선두에 섰고, 그중 한 명은 베들레헴 주교로 진짜 십자가 조각을 들고 있었어요. 승리는 완벽했습니다. 살라딘의 중앙부는 돌격에 무너졌고, 레이날드의 군대는 이집트군의 보급선을 차단했죠. 살라딘은 경주용 낙타를 타고 간신히 체포를 피했습니다. 이 패배는 술탄에게 가혹한 교훈을 안겨주었어요. 다시 정복을 시도하기 전에 술탄국과 군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그 사이 십자군 세력은 자신감을 얻었고, 볼드윈은 다마스쿠스 인근 야곱의 여울에 성을 건설하여 살라딘을 자극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독교 기사들은 시리아 수도를 쉽게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살라딘은 시리아 북부에서 반군들과 싸우고 있었고, 성의 방어 시설이 아직 약해서 공격할 수 없었어요. 볼드윈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를 포기하면 10만 디나르를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10대 왕은 거부했죠. 몽지사르 전투 이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승리가 필요했던 살라딘은 북부 반란을 진압한 후 군대를 집결시켜 1178년 8월 24일 포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술탄은 십자군 수비대를 약화시키기 위해 성벽에 끊임없이 화살을 퍼부으라고 명령했어요. 동시에 시리아의 전문 굴착병들이 북동쪽 모퉁이 벽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중적인 작업으로 성벽 아래 깊은 터널이 빠르게 파였고, 터널에 불을 질렀습니다. 10m 높이의 견고한 성벽은 열기로 약해지다가 결국 붕괴되었어요. 그 성은 불과 5일 만에 함락되었죠. 야곱의 여울에서 얻은 경험은 나중에 예루살렘 공성전에서 다시 활용됩니다. 1180년 살라딘과 볼드윈 4세는 휴전협정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십자군 왕국과 아이유브 영토는 2년 동안 평화롭게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휴전은 결코 지켜지지 않았어요. 볼드윈의 유럽인 동맹 레이날드는 오늘날 요르단에 있는 케락과 몬트리올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요새를 지배했습니다. 이 요새들의 위치 덕분에 메카로 향하는 무슬림 상인들과 순례자들이 이용하는 경로를 통제할 수 있었죠. 1181년 여름, 샤티용은 이 대상단 중 하나를 약탈했고, 살라딘이 전리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오만한 영주는 거부했습니다. 레이날드는 휴전협정을 깨고 무슬림 목표물을 습격하는 일을 반복했어요. 육지와 바다에서 적대 행위가 재개되었습니다. 레이날드는 홍해에 5척의 갤리선으로 구성된 함대를 파견하여 상선들을 공격하고 무슬림 항구들을 약탈했으며 심지어 메카까지 위협했죠. 살라딘의 이집트 함대는 침입자들을 격퇴했지만 술탄은 육지에서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183년과 1184년 두 차례 케락을 점령하려 시도했고, 두 번 모두 나병왕이 레이날드를 구출하러 왔습니다. 다음 해 젊고 병약했던 왕은 후계자 없이 세상을 떠났고, 왕위는 8세 조카 볼드윈 5세에게 넘어갔어요. 1년 후인 1186년 소년왕 볼드윈 5세가 죽고 그의 아버지도 사망했습니다. 어머니 시빌라는 프랑스 귀족 리지냥의 기와 재혼했습니다. 여기서 샤티용이 다시 등장하여 기가 예루살렘의 섭정왕으로 임명되도록 했어요. 통제되지 않는 레이날드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했습니다. 휴전을 깨고 무슬림을 습격하는 것이었죠. 1186년 그가 약탈한 것은 평범한 대상단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당대 자료에 따르면 살라딘의 여동생이 이 배에 타고 있었다고 하지만 이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어쨌든 또 다른 도발이었고, 기왕은 레이날드에게 전리품과 포로들을 살라딘에게 돌려주라고 했지만 고집스러운 영주는 거부했습니다. 그때까지 살라딘은 기독교도들과의 휴전을 이용해 경쟁 관계에 있던 순위파 지도자로부터 모술, 현재의 이라크를 정복했습니다. 모술을 장악한 술탄은 예루살렘, 트리폴리, 안티오크를 둘러싸며 통치력을 강화했어요. 이제 술탄은 십자군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를 펼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의 술탄은 지금까지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달성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되찾을 시간이 온 것이죠. 그의 장남 알-아프달이 신속히 약 2만 4천 명의 군대를 모집했고, 1187년 여름 살라딘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티베리아스를 포위하는 첫 번째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태양 아래 갈릴리의 험난한 언덕으로 기독교 군대를 유인하기 위한 함정이었어요. 트리폴리의 프랑크 장군 레이먼드 백작의 아내가 포위된 티베리아스 요새에 갇혀 있었습니다. 살라딘은 이 요소를 활용해 십자군을 더욱 자극했을 수도 있죠. 리지냥의 기는 도발에 반응하지 않았지만 샤티용과 기사단을 포함한 그의 고문들은 그가 왕좌에 대한 불안정한 지배력을 잃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기는 유럽인 동맹들의 요구에 따라 약 1,300명의 기사와 18,000명의 병사를 예루살렘에서 티베리아스까지 32km 원정에 파견했어요. 아이유브 왕조가 모든 물 공급을 차단한 가운데 레반트의 잔혹한 10월 태양 아래서 건조한 고원을 가로질러 끝없는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는 살라딘의 함정에 완전히 빠진 것이었죠. 티베리아스로 향하는 여행은 십자군에게 악몽 같았습니다. 살라딘의 기마 궁수들이 끊임없이 화살비를 쏟아댔어요. 동시대 작가 이마드 알딘에 따르면 화살들이 그들에게 박혀서 사자가 고슴도치로 변했다고 합니다. 7월 3일 십자군 군대는 하틴 마을 근처에 야영지를 설치하고 잠깐 휴식을 취했는데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죠. 4일 아침 살라딘은 부하들에게 주변 풀과 덤불에 불을 지르라고 명령했고, 이로 인해 기독교도들은 질식하게 되고 갈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더 많은 화살비가 쏟아지자 기독교 보병들은 대형을 잃고 흩어졌어요. 성전 기사단과 성 요한 기사단은 몽지사르 전투에서처럼 아이유브 중앙부를 향해 절망적으로 2차례 연속 돌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살라딘은 준비를 완료한 상태였고 자신의 기병대로 십자군을 포위하고 학살했어요. 하틴 전투가 끝날 무렵 강력한 기독교 군대는 완전히 무너졌고 수천 명이 죽었으며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것은 십자군 전쟁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전투 중 하나였죠. 예루살렘 왕이 술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케락 지역의 영주가 7월의 장렬하는 더위 속에서 몸을 움츠리고 서 있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막강했던 기독교 연합군은 동쪽에서 내리쬐는 무자비한 태양 아래 무슬림 궁수들의 화살 세례를 받으며 완전히 괴멸당했습니다. 포로들에게 관대한 것으로 유명했던 술탄은 예루살렘 왕에게 산꼭대기의 눈처럼 차가운 물이 담긴 잔을 내밀었습니다. 갈증에 시달리던 왕은 그 물을 받아 마신 뒤 옆에 있던 케락 영주에게 건네주었죠. 그러자 술탄이 왕을 향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물은 오직 왕에게만 준 것이라고 말이에요. 살라딘은 왕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이 저주받은 자는 내 허락 없이 물을 마시지 않았소. 내 허락만 있었다면 그는 안전했을 것이오. 이는 명백한 위협이었어요. 술탄이 레이날드에게 직접 물을 제공했다면 케락의 영주는 환대의 관습에 따라 그의 보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고 살라딘은 일어나서 검을 뽑아 샤티용의 목을 베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무고한 순례자들을 학살한 그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살라딘이 원칙을 중시하는 인물임을 보여주었어요. 기 왕에게는 물을 주며 예우했지만 르노 드 샤티용은 직접 처형했습니다. 살라딘은 한 가지 조건으로 기를 석방했습니다. 무슬림에 대항하여 다시는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었죠. 하틴 전투의 승리 후 십자군 국가들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살라딘의 군대는 빠른 속도로 해안 도시들을 점령해 나갔어요. 아크레, 나블루스, 헤브론, 가자 등이 차례로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187년 9월 살라딘은 예루살렘을 포위했죠. 패배 소식은 곧 서유럽에 전해졌습니다. 진짜 십자가는 분실되었고 십자군 군대는 전멸당했으며 이제 예루살렘은 취약해졌어요. 이 성지는 프랑스 귀족 이벨린의 발리안이 방어했습니다. 발리안은 하틴에서 싸웠고 살라딘에게 무슬림과의 싸움을 영원히 중단하겠다고 약속하고 포로에서 풀려났어요. 전투가 끝난 후 아내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났고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시빌라 여왕이 도시 방어를 지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187년 9월 20일 이집트와 시리아 군대가 도시 성벽이 보이는 곳에 진영을 차렸습니다. 예루살렘 공성전은 약 2주간 지속되었어요. 도시 안에는 방어군이 부족했고 시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술탄은 분노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노력했지만 회담은 결실을 맺지 못했고 포위 공격이 시작되었죠. 9월 내내 발리안은 술탄이 도시 성벽을 공격하거나 망고넬과 투석기로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살라딘이 야곱의 여울에서 얻은 경험을 적용한 것은 그 달 말이었어요. 그의 공병들은 올리브산 근처의 성벽 일부를 약화시켰고 이 성벽은 9월 29일에 붕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유브 군대는 그 틈을 뚫고 들어갈 수 없었고 그 덕분에 더 많은 회담과 도시의 평화로운 이양이 가능해졌어요. 결국 협상이 시작되었고 살라딘은 놀라운 관용을 보여주었습니다. 1099년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는 약 7만 명이 넘는 무슬림과 유대인을 학살했었거든요. 하지만 살라딘은 달랐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에게 몸값을 내고 안전하게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발리안은 3만 베잔트의 몸값으로 약 7천 명의 시민이 노예로 팔리지 않도록 협상했습니다. 남자는 10디나르, 여자는 디나르, 아이는 1디나르였죠. 돈을 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상당수 풀어주었습니다. 살라딘은 관대한 마음으로 나중에 장교들을 설득하여 대부분의 포로를 몸값 없이 해방시켰어요. 심지어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많은 이들의 자유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유럽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죠. 남아있던 서방 거주민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동방 기독교도들은 머물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살라딘은 성묘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를 모스크로 개조했고 그 이후로 모든 기독교 순례자들에게 안전한 통행이 허용되었어요. 살라딘은 예루살렘을 자신의 왕국으로 되찾았고 그 과정에서 기독교도들의 유혈 사태는 최소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소식은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교황 우르바누스 3세는 충격으로 사망했고 새로운 십자군 원정이 즉시 조직되기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제3차 십자군 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럽 최고의 군주들이 직접 나섰어요. 당시 유럽 대륙에는 3명의 위대한 군주가 있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1세, 바르바로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프랑스의 필리프 2세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영국의 왕 리처드 1세 사자심왕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새로운 교황 클레멘트 3세를 중심으로 결집하여 제3차 십자군 전쟁을 시작했어요. 바르바로사는 성지로 가는 길에 비잔틴 제국의 방해를 받았는데 비잔틴 제국은 여전히 살라딘과 이전 동맹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리드리히는 계속 진군하여 남부 아나톨리아의 킬리키아에 도달했지만 1190년 6월 10일
황제는 강을 건너던 중 익사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바다에서 익사할까봐 두려워서 육로를 선택했는데도 말이죠. 십자군 중 가장 강력했던 그의 군대는 흩어져서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정확히 1년 후 필리프와 리처드는 마침내 레반트에 도착하여 살라딘 군대에 대한 주요 전투인 아이유브 왕조의 주요 거점 아크레 포위전에 참가했어요. 리즈냥의 기 덕분에 이 도시는 1189년 8월부터 포위 공격을 받았지만 곧 아이유브 군대에 의해 포위당했습니다. 포위 속의 포위였죠. 1189년부터 1192년까지 이어진 제3차 십자군 전쟁은 치열했습니다. 십자군은 먼저 전략적 요충지인 아크레를 2년간 포위 공격했고 결국 1191년에 함락시켰어요. 리처드 사자심 왕은 곧 살라딘의 군사적 능력에 완벽하게 필적하는 인물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전략적 사고와 효과적인 공성 무기, 그리고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리처드는 아크레로 가는 길에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키프로스를 정복한 뒤 기사단에 판매했고, 이 매력적인 부동산 거래로 아크레의 성벽을 무너뜨린 공병들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10월 12일에 살라딘의 해군 대부분과 함께 함락되었습니다. 살라딘은 여러 차례 아크레를 구원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이것은 그에게 큰 타격이었죠. 리처드는 몸값을 받고 약 2,000명 이상의 포로를 살라딘에게 돌려보내겠다고 제안했지만 술탄의 협상이 지연되자 영국 왕은 경로하여 결국 포로들을 대량 처형했습니다. 곧 필리프 2세는 본국 왕위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십자군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리처드는 이제 아이유브 왕조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이 전쟁은 더욱 통합된 지도력 구조를 통해 여전히 이점을 얻을 수 있었어요. 리처드와 살라딘의 대결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전투의 반대편에서 살라딘은 감각을 잃은 듯했습니다. 아마도 술탄과 장군, 그리고 그의 군대는 수년간의 기독교 왕국들과 무슬림 반군들에 대한 끊임없는 전쟁으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쇠퇴의 이유가 무엇이든 그는 아크레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십자군 왕의 행진을 막을 수 없었고 1191년 9월 7일 아르수프에서 야전을 벌였어요. 하지만 리처드는 리징양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군대의 한쪽 측면을 해안선으로 보호하여 포위당하는 것을 피했으며 병참 개념을 이해했기 때문에 병사들이 목말라 죽을 가능성은 낮았어요. 리처드는 아르수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예루살렘 성벽 앞까지 갔다가도 결국 공격하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살라딘은 큰 손실을 입지 않았지만 교착 상태로 인해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처드의 군대는 야파를 점령했고 1192년 2월까지 그곳에서 휴식을 취했어요. 한편 살라딘은 야파를 2차례나 공격했지만 점령하지 못했죠. 사자심 왕은 이제 예루살렘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공격을 주저했습니다. 그는 도시를 점령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의 군대는 반격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7월에야 살라딘은 야파를 탈환했지만 8월에 다시 사자심 왕에게 빼앗겼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영웅이 서로를 깊이 존경했다는 사실입니다. 리처드가 병에 걸렸을 때 살라딘은 자신의 주치의를 보냈고 리처드의 말이 죽자 2마리의 준말을 선물로 보냈어요. 전쟁터에서는 적이었지만 서로의 기사도 정신을 인정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1192년 9월 양측은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3차 십자군 전쟁은 1192년 10월에 종료되었어요. 십자군은 유럽에서의 보급이 끊겼고 살라딘의 군대도 몇 년간의 연속된 전쟁으로 지쳐 있었거든요. 결국 라물라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리처드는 여러 전술적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국 전략적으로는 살라딘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슬람이 계속 보유하되 기독교 순례자들의 방문을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죠. 살라딘은 사자심 왕을 제거하기 위해 매우 급했고
중요한 양보를 했습니다. 십자군은 아크레 주변의 땅을 유지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기독교 순례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조약은 누구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되찾지 못했고 살라딘은 십자군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양측 모두 현실적인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조약이 오랜 전쟁에 지친 민중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점이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마지막 편지에서 리처드는 살라딘에게 조만간 돌아와서 성지를 완전히 정복하겠다고 썼고, 술탄은 도전을 받아들이며 만약 다른 왕에게 제국을 넘겨야 한다면 더 나은 왕은 생각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조약 체결 후 리처드는 귀국했고 살라딘은 다마스쿠스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는 이미 심각하게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끊임없는 전쟁과 통치의 부담이 그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유수프 이븐 아이유브는 5개월 후인 1193년 3월 4일에 사망했습니다. 1113년 3월 살라딘은 열병에 걸렸고 불과 2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사망 원인은 자연사였지만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아마도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한 극심한 피로 때문일 것입니다. 살라딘이 죽었을 때 그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막대한 영토를 다스린 술탄의 개인 재산이라고는 금화 한 립과 은화 약 47답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써버렸던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장례 비용조차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살라딘의 죽음은 적들에게조차 슬픔을 안겨주었어요. 리처드 1세는 그의 죽음 소식을 듣고 깊은 애도를 표했고 유럽의 많은 기사들이 위대한 전사를 잃었다고 애석해했습니다. 이슬람 세계는 말할 것도 없었죠. 거리마다 사람들이 울부짖었고 시인들은 그를 기리는 애가를 지었습니다. 살라딘의 세 아들이 각각 이집트, 다마스쿠스, 알레포를 장악하고 나머지 지역을 놓고 다른 친척들과 부하들이 다투면서 그가 구축한 연합은 빠르게 붕괴되었어요. 그가 세운 아이유브 왕조는 그의 후손들에 의해 약 70년간 더 지속되었습니다. 1260년 이집트의 새로운 강대국인 맘루크 왕조에 의해 전복될 때까지 통치했죠. 하지만 살라딘만큼 강력하고 현명한 통치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은 제국을 나눠 가졌고 결국 왕조는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살라딘의 진짜 유산은 영토나 왕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보여준 고결한 품성과 기사도 정신이었어요. 적에게도 관용을 베풀고 약속을 지키며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그의 모습은 시대를 초월한 귀감이 되었습니다. 십자군 시대의 가장 큰 역설은 기사도의 완벽한 표본이 기독교 기사가 아니라 이슬람 술탄이었다는 점이죠. 살라딘은 대부분의 시간을 기독교도 대신 동료 무슬림과 싸우는 데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에는 십자군의 가장 큰 적수로 기억됩니다. 이슬람과 기독교 모두에서 영웅으로 기억되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이었을 것입니다. 중세 유럽 문학에서 살라딘은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단테의 신곡에서도 그는 지옥이 아닌 림보에 위치한 고귀한 영혼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에서도 그의 진예와 관용이 찬양되었죠. 적의 문화권에서조차 영웅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도 살라딘의 이미지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일부 아랍 민족주의자들은 그를 서구 제국주의에 맞선 저항의 상징으로 내세웠고 이슬람 부흥 운동가들은 그의 신앙심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평화주의자들은 그의 관용과 자비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죠. 역사학자들은 살라딘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들은 그가 뛰어난 전략가이자 외교관이었으며 동시에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였다고 평가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줄 아는 실용주의자였어요. 성전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필요하다면 기독교 세력과도 협상할 줄 알았던 것이죠. 물론 살라딘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슬람 군주들과 불필요한 전쟁을 벌였다고 지적해요. 또한 그의 제국이 개인의 카리스마에 너무 의존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제도적 기반이 약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비판들조차 살라딘의 위대함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는 분열된 이슬람 세계를 통합했고 십자군의 팽창을 막아냈으며 성지를 되찾았어요. 무엇보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8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존경받는 이유입니다. 살라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진정한 위대함은 무력이나 정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품격과 원칙에서 나온다는 교훈입니다. 적을 증오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는 용기, 승리의 순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지혜, 권력을 가졌을 때 더욱 자비로워지는 마음, 이런 것들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한 리더십의 본질이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도 여전히 종교와 문화의 충돌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하기보다는 적대하고 이해하기보다는 공격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죠. 이런 시대에 살라딘의 삶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전쟁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보여준 기사도 정신은 단순히 중세의 낭만적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힘을 가진 자가 어떻게 그 힘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 지침이었어요. 권력은 억압이 아니라 보호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화해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살라딘은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실수를 했고 때로는 가혹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고 권력을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려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조건이 아닐까요? 역사는 종종 승자의 관점에서 쓰입니다. 하지만 살라딘의 경우는 달랐어요. 그는 적들에게조차 인정받았고 그의 이야기는 양쪽 문화권에서 모두 전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보편적 가치가 문화와 종교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증거이죠. 정의와 자비, 용기와 지혜는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이상입니다. 만약 살라딘이 오늘을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그는 여전히 약자를 보호하고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려 노력하며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선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살라딘의 무덤은 지금도 다마스쿠스에 있습니다. 수백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와 존경을 표했어요. 무슬림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동양인뿐만 아니라 서양인들도 그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그가 단순히 한 종교나 한 민족의 영웅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영웅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결국 살라딘의 진짜 승리는 전쟁에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것이었어요. 8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요? 금과 영토는 사라지지만 고결한 품성의 기억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살라딘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